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넓은 개념으로 형성하면 평가까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어떠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식이 되면 이슈와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이슈가 드러나고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이슈를 우리는 공중의제, 그리고 그 중에 정부가 안건으로 정식으로 채택한 사회적 이슈를 정부의제, 정책의제, 공식의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의제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그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 입안이라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결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 입안 과정을 거쳐서 최선이나 최선에 가까운 대안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들 정책 결정이라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끝나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고 공중의제가 정부의 안건으로 채택된 정책의제로 선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대안의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최선의 대안의 선택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최선의 대안의 선택 과정은 먼저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에 대안이 가져올,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미래 예측을 하고 그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다음에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 정책 대안의 비교 분석, 그리고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 마지막에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 선택의 과정을 정책 결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도 적어보시면 거기 최선의 정책선, 최선에 대한 최선의 대안 선택의 과정을 보면 대안 선택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문제와 상황 파악, 문제와 상황 파악. 이 문제와 상황 파악은 첫 단계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안건으로 선택한 시점 이후의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안건으로 채택한, 다시 말해서 정책의제, 정책 아젠다로 선택한 이후의 문제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대안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탐색해서 그 정책 대안의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의 결과,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다양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한다. 아니면 결과에 보면 대안이 가져올 대안의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대안이 가져올 대안의 결과에 대한 너무 길군요. 대안의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 대안의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안의 결과 예측을 좀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 대안의 비교 탐색.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정책 대안의 탐색 과정이 나와 있죠. 정책 대안의 탐색. 그다음에 정책 대안의 하나하나의 탐색을 거친 다음에 정책 대안의 비교 및 분석, 비교 분석.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안 탐색, 최선의 대안 탐색이라고 이렇게 5개의 단계로지만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영역이어서 책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판서를 해봤습니다. 정책 의제 또는 정부 의제 또는 공식 의제로 채택한 이후에 문제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대안 결과의 예측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그리고 대안 결과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이 아니라 결정하는 이 과정이 바로
대안의 선택 결정 과정, 최선에 대한 선택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오면 목표 설정 나와 있죠. 정책 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던 목표라고 하던 이 목적이나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를 정책 목표라고 하는데, 정책 목표는 공식적 목표도 있고, 즉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목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 목표, 이 실질적 목표였는데, 어떤 정책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누구에게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식적 목표와 실제로 그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 이렇게 해서 공식적 목표와 실질적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과정 단계에서 정책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결국에 정책 목표는 정책 달성의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정책 달성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 또 정책 목표라는 것은 보나마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대안 탐색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명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에서 정책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모색한다. 또 정책 채택 단계에서는 그 대안들을 사용했을 때 예측되는 결과가 추구하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비교 평가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한다.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이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표 달성에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는데 선정 기준, 선택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단계에서는 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일탈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데 기준후 또는 통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고, 정책 평가에서는 당연히 평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별로 시원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국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목표는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다시 말해서 목표 달성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안 탐색의 선정 기준이 된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탈의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선이나 통제선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목표의 역할 정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책 대안을 선정을 할 적에 정책 대안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냐, 바로 이 정책 대안을 비교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세부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바로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 정책 목표 우선순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에는 첫 번째 다른 것이 바로 달성 가능성이 되겠어요. 달성 가능성. 그 다음에 정책 목표를 설정할 적에 두 번째는 수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 수요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수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다음에 정책 목표 우선순위 결정할 적에는 요구. 자, 이렇게 해서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출제위원이 이걸 제시함으로써 계속 후배 학자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의 결정 기준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달성 가능성, 수요, 그리고 요구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해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다르겠지만, 어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 대안의 탐색. 자, 대안을 선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다시 말해서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보면 정부 의제나 정책 의제나 공식 의제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이후에 문제와 상황을 제대로 다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정책 대안을 선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측함과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자면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하게 되고 그리고 대안 결과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정책 대안의 탐색 바로 세 번째 단계 정책 대안의 탐색 세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박스에 있는 미래의 예측 방법입니다.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어떠한 미래를 소위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되는데 미래의 예측 방법에는 유추법, 경향분석법, 또 델파이 기법, 마르코프 모형 또는 회귀 분석 등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 발달로 인해서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정밀한 이러한 그 분석이나 탐색 기법이 등장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적으로 접근할 적에 이렇게 유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통해 미래를 추정하는 방법, 선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유추법이라고 합니다. 선례 적용을 유추 한번 해보죠. 대안탐색 기법. 정책 대안 기법으로 볼 땐 첫 번째 유추법. 유추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례를 답습하는 선례를 따라하는 방법을 유추법이라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예를 빌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방법을 유추법, 선례 답습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향분석 트렌드, 경향분석이 나와 있지요. 이 경향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분석. 결국에 경향분석, 추이분석, 추세분석, 트렌드 아날리시스가 되겠는데 시계열 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경향분석, 추이분석, 추세분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와서 델파이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은 익명의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은 델파이 기법, 일명 전문가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과거의 선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 유추할 기회도 없고 유추 방법이 없고, 이때 전문가의 말을 빌어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프 모형. 마르코프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마르코프 모형을 거기 보시면 어떠한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맞으면 경향분석과 추세분석이나 경향분석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일정한 패턴이나 거의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거기 소련 수학자 마르코프가 제시한 걸로 확률 과정으로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때, 거의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확률로 변해갈 때 최종적 상태를 확률형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하는 방법을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마르코프 모형. 또 그러면 회귀 분석. 일정 확률을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회귀 분석, 통계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회귀 분석을 보면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인 선형적 관계식을 구해서 어떤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종속변수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법, 회귀 분석에서 인과관계 분석, 선형 모형을 통해서 인과관계 분석법과 같이 어떠한 독립변수를 가미하거나 조작했을 때 어떠한 종속변수가 나올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 회귀 분석이라는, 좀 더 정확한 전문적인 표현은 있겠지만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 회귀 분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대안 탐색을 할 적에 미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위 결과에 대안을 제시했을 때 대안 결과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고 나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지요. 탐색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대안 탐색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되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정책 대안들을 식별하고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3번에 보면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는가의 정도는 얼마나 좋은 대안들이 탐색되고 분석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해서는 해결책을 탐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안의 선택 기준이 나와 있군요. 이것도 역시 대안의 선택 기준 크게는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만 대안의 선택 기준에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은 역시 타당성,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이거 바로 제대로 알아봤느냐, 제대로 측정했느냐, 제대로 조사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타당성, 제대로 대안의 결과가 가져올 미래를 제대로 알아봤느냐, 미래를 제대로 예측했느냐, 이런 게 바로 타당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안의 선택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타당성, 타당성을 함목적성 또는 목적과의 일관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실행 가능성에는 다양한 실행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적 실행 가능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또 사회윤리적 실현 가능성 등 이렇게 대안을 선택 기준에는 대안 탐색을 해서 그리고 나면 대안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안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되겠어요. 실현 가능성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정치적 실현 가능성, 경제적 실현 가능성, 또 기술적 실현 가능성, 또 그런가 하면 사회 문화적 또는 사회 윤리적 실현 가능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에는 비용 효과 분석도 있고 비용 편익 분석도 있고 대기행렬 모형도 있고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고 결정 분석 기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개념으로 드러난 이 비용에 대비해서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하게 했느냐,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화폐량으로 표시될 수 있는 비용에 대비, 투자 또는 투입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소위 투입도 산출도 모두 양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학 이론과 개념에서 출발한 장기 분석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물론 성취 효과까지도 산출까지도 모두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다. 투입도 수량적 개념으로 산출도 수량적 개념으로 전환이 가능할 경우만 사용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 되겠다. 일명 투자 효과 분석이라고도 하며 공공사업 평가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이나 비용 편익 분석은 모두 효율성 분석입니다. 효율성 분석이 비용 효과라고 해도 효과성 분석 아닙니다. 비용 효과 분석이든 비용 효율 분석이든 모두 효율성 분석이 되겠는데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은 수량적 개념으로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산출은 화폐 가치나 수량적 개념으로 전환시킬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인 비용이나 산출인 성취까지를 모두 수량적 개념으로 또는 화폐 가치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인다. 그래서 거기 보면 투자 효과 분석 또는 공공사업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정도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대기행렬 분석이 나와 있는 대기행렬 분석. 자, 거기에 보시면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시설을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줄서기 분석이라고 한다. 대기행렬 모형을 줄서기 분석이라고 한다. 대기기관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대기행렬 분석, 대기행렬 모형 또는 줄서기 분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군요. 시뮬레이션. 실제 상황에 접목시켜 볼 수가 없을 때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사한 상황을 조장해 놓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기법, 모의 실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분석 기법. 이 확률적 사건을 내서 결정 분석 기법은 우리가 정책론이나 행정론에서 나온 것처럼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하는 데는 개인적 결정 기법이 있고 집단적 결정 기법이 있습니다. 집단적 결정 기법은 델파이 기법이나 명목 집단 기법이나 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은 집단 사고를 통해서 대안을 탐색하고 집단 사고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고 하는 여기 디시전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의사결정 분석 기법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흐름 선택 모형, 의사결정, 흐름 선택, 의사결정 모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 하기 때문에 개인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성을 또는 확률을 마치 나무가지처럼 그려놓고 분석하는 기법을 의사결정 나무 분석 또는 의사결정 분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적어놨죠.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안이 선택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집행의 결정, 그래서 정책 집행 이 나와 있죠. 정책 집행. 거기 보면은 정책 집행의 개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 집행의 일반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책 집행의 일반적 특징을 보시면 정책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역시 직접 실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관료이다. 정책의 모호성, 정치 체제의 복잡성, 상황의 가변성 때문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기대는 부응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문장을 볼 때는 아무렇지는 않게 보이지만 막상 시험지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정책 집행에서는 여러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참여자들을 다양한 그 분야의 참여자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책의 모호성 또 정치 체제의 복잡성 또 그런가 하면 상황의 가변성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책 집행의 관점에는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리 기술적 의미의 정책 집행과 정치적 과정의 정책 집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관리 기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처음 행정학이 등장할 적에 바로 이 정치와 행정을 나누어서 분류했던 그 접근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라든지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정치 파트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책이 결정된 의사가 결정된 기획이 된 대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파트는 행정이라고 불려야 된다 해서 정치와 행정을 나누어서 저희 말하자면 이해를 하려 했던 접근을 19세기에 등장했던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은 단지 정치 파트에서 정한 정책 결정대로 집행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기술적 관리, 소위 관리 기술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치죠. 정책 집행, 행정이죠. 경계가 분명하며 이들 간에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관리 기술적 접근이나 의미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정치적 과정으로서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 행정, 이론론적 입장에서 보는 걸로써 정책 집행이라고 해서 단순한 집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에도 당연히 가치 지향적 성향이 있다는 정치의 역할, 기획의 역할을 배제시켜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정책 집행 과정은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이다.
정책 집행은 여러 세력들의 세력 관계를 반영해주는 여러 세력들 사이에 또는 여러 이해 집단들 사이에 정치적 타협의 소산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책 집행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 집행의 의미만 갖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가치 지향적인 정치적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적에 관리기술적 의미는 정치, 행정,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정치행정 이원론적 접근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여기 나오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의미 나오는 것은 정치행정은 서로 교집합 부분을 가지고 있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평가 및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바로 평가가 나와 있죠. 평가에 대해서는 정책론에서도 다뤄지고 그리고 행정론에서도 다뤄지고 많은 지역에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평가 정책평가 거기 보시면 정책평가의 개념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별표하실 것은 정책평가의 바로 성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평가의 성격. 정책평가는 결국에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개선에 있습니다. 목표 달성도 파악. 옛날에는 목표 달성도 파악이 궁극적 목적이었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목표 달성도를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자는데 궁극적, 써먹자는데 보다 발전적으로 써먹자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크니컬한 기술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정책평가는 개별 정책 하나하나의 업적 달성도를 보기 때문에 개별 사례적 성격을 갖는다. 종합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가치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다양한 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까지 이에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해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가 두루두루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정책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5번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정책평가의 기준이 5개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평가 기준이 5개만 있다는 것. 이런 거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또는 형평성이라고 하죠. 또는 만족도 또는 노력,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 또는 뭐 비용 효용성 이런 등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쓴다는 것이지 이것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예로 들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볼 것은 효과성, 효율성과 그리고 만족도라고 하는 반응성. 반응성을 문득 다루는 분이 있어서 반응성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반응성. 거기에 보면 집행 결과 대상 집단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해서 그들 만족도라고 하지 않고 반응성 또는 적합성 또는 민감성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여러분 기본 아신 걸로 보고 넘어가지만 바로 반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의 유형에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과정에 따라서 과정을 가지고 할 때 평가에는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와 그리고 총괄평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과정을 가지고 진단평가는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정책을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가 진단평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제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등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는 바로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집행 중에 수행하는 과정평가는 형성평가라는데 이거는 수시로 평가를 행하되 즉각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해가는 이런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형성평가가 되겠고 총괄평가는 집행 후에
집행 후에 수행되는 것으로서 여기는 그야말로 달성도 파악 및 목표 달성도 파악 및 비교 및 그리고 개선을 지향하는 이런 목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보시고 또 4번에 보면 메타평가가 나와 있죠.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가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보는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평가 주체에 따라서 평가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할 때 이 평가 주체도 3개로 설명을 하는데 평가 주체는 자체평가와 내부평가와 의부평가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여기는 당사자, 업무 수행 당사자, 정책 집행 당사자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평가는 자체평가라고 부르고, 그래서 소속 부서나 소속 기관에서 이끌어가는 평가는 내부평가라고 그러고, 그에 의해서 원초적 본래의 평가는 일부 전문가 처봉을 통해서 일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평가는 일부 평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를 어원적으로 보면 evaluation, 아웃이라고 하는 접두어인 이가 붙어있는 밸류잉에서 가치 판단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에 의한 가치 판단 과정을 본래의 평가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일부 평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기준에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를 가지고 효과성 평가, 효율성 평가, 만족도 평가. 아까 만족도 평가는 민감성 평가나 적합성 평가 또는 반응성 평가라고 한다고 그랬지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 평가, 공평성 평가 이런 등등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명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박스로 해놨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 형성의 과정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되, 그래서 문제가 인식되어서 이슈화하고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고 그거 이제 정책 안건으로 정부 안건에 됐던 정책의제 정부의제가 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안 탐색 및 대안 선택이 정책 결정이 되고 집행 평가까지를 2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6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